네,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자 또 2분기의 시작,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만나러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게 코너명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포맥스가 간다, 간다, 간다. 대표님 한번 외쳐주세요. 간다, 간다. 근데 네.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굿모닝 인포맥스가 간다. 오늘은요, 갓세익이라고 불리는, 일명 갓세익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체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님 만나러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뭐 갓세익 이런 거 옛날 얘기라 아, 너무 가지고요. 싫어요. 너무 옛날 네. 거라 그러세요? 네. 요즘 뭐 하도 많이 틀리기도 하고 저 사람 이제 총기 다 떨어졌다. 어머나, 왜 시작부터 이렇게 셀프 디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네. 제가 봐도 아 총기 다 떨어졌다. 아유, 별로 네, 소리요. 그런 생각이 무슨 들어가지고. 말씀을요. 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간다 간다 네. 하셨는데 그 코멘트가 일단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네. 일단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간다 예, 그러니까요. 좋고 뭐 언제든지 오세요. 아, 진짜요? 네. 굿모닝 인포맥스가 간다. 언제든 찾아뵐 텐데.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벌써 이제 2분기가 됐네요. 지난 네. 1분기는 뭐 잘 지나오다가 막판에 그 은행권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뭐 많이 시장이 변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그러면 1분기 시장이 어땠는지 네, 네. 한번 리뷰, 말씀드리면 네.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질적으로 굉장한 침체가 올 거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이 올해 상저하고를 많이들 얘기하시면서 그죠? 네.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모셔가지고 네. 얘기했을 때 컨센서스는 일단 1, 2, 3월은 무조건 조심하자. 네. 네,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실제로 시장은 반대로 갔습니다. 네. 그죠? 네. 네, 한마디로 뭐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뭐 코스닥은 난리도 아니었고요. 네. 그죠? 맞아요. 예. 네, 코스닥 보시면 1, 2, 3월 내내 올랐어요. 네. 네. 코스피는 1월 달에 시장이 이제 10% 정도까지 올랐다가 2월 달은 한 마이너스 0.5 정도 네. 조정이고 3월 달도 그냥 횡보하면서 네. 예, 그런 식으로 소폭 상승으로 끝났지만 코스닥의 상승세는 네. 뭐 굉장했고요. 이게 우리만의 시장의 강세였나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시장, 네. 해외 시장도 다 강하게 올랐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은행 사태가 있었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은행 사태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올랐지? 네. 그 부분이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SBB 은행 파산,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문제,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뭐 한마디로 작살이 났고요. 네, 그런 가운데 아니 뭐야 스위스 2대 은행이 네. 크레딧 스위스 맞아?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 다녔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 크레딧 스위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네. 우리 업계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하면 굉장히 선망의 어떤 네.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가 UBS에 인수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장이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악재에 둔감한 시장 그리고 호재가 나왔는데도 안 올라가는 시장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그렇게 대형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했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교통방송을 해드린 건데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두 분이 새벽같이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 분석해 주시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강했지? 작년 하반기에 예상하셨던 경제학자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감원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경기가 절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올라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시장도 네.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작년 시장을 억눌렀던 원인은 뭐였지?
역시나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10월 초에 바닥을 찍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이제 페드의 피벗 가능성이었잖아요.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도대체 언제 멈추느냐. 네. 근데 그 언제 멈추느냐를 누가 가르쳐 주냐면요. 그것도 시장이 먼저 가르쳐 주거든요. 어떤 시장이? 금리니까 채권 시장이 가르쳐 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금리를 움직이는 그 펀드 매니저와 수많은 그 채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예측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2%를 넘었고 2년물도 5%를 찍었다가 왜 지금은 갑자기 3.5로 떨어져 있지? 네. 그죠? 네. 시장은 페드의 피벗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없었냐라고 보면 과거에도 정확하게 시중금리가 페드의 금리를 먼저 앞서서 움직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예가 2019년도에도 보면 페드는 분명히 네. 2018년 12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거의 지금과 비슷했었어요. 네. 내년도에 점도표를 그려봤더니 2.25가 아니라 3%까지 올릴 거다. 그리고 두 번에서 세 번 더 금리를 올릴 거다. 네. 예, 연준 의원들의 FOMC 회의 점도표에도 거의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들어가서 페드의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10년물의 금리가 2018년 10월 초에 3.21을 찍고 난 이후로 2019년도 넘어가는데 금리가 막 빠져요. 2.8, 2.7 이렇게 빠지다가 2019년 하반기 들어가서는 1.5까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10년물이 먼저 빠지고 나서 페드 금리가 위에 있다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결국은 2019년 8월 달부터 페드가 금리를 오히려 세 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는 페드 의장이 다른 사람 아니었어? 그때도 제롬 파월이었어요. 그죠? 네, 2018년 2월인가 제롬 파월이 페드 의장이 되고 나서 그때도 제롬 파월이었고요. 네. 그때도 제롬 파월은 2018년 연말에도 지금 물가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금리는 계속 올릴 겁니다. 라고 지금처럼 단호하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런 면을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은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고 오히려 내릴 수도 있을 거야. 네. 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페드 워치에서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주식시장을 들어올린 원인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2008년 아니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얘기하면서 그때도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낮췄을 때 주가가 박살났다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건데 그걸 선반영을 했냐 안 했냐라고 보면 이번에는 너무 미리 선반영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2018년도에 S&P 500이 고점 대비 27.5%나 빠졌어요. 네. 나스닥은 뭐 더 했죠. 네. 나스닥은 뭐 35%까지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뭐 40%나 폭락하는 그런 장이 나오면서 페드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2000년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처럼 주가가 나중에 빠질 거야를 미리 선반영을 이미 했다는 거죠. 네. 작년에.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반영을 했고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이 곧 끝난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네. 결국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싸냐 비싸냐인데요. 이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2001년도에 주가가 박살이 나면서도 2002년까지 계속 시장이 빠졌거든요. 네. 미국 시장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내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3년 내내 빠지고 다른 때는 2008년도에는 1년 빠졌다가 바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 차이가 바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매크로만 보시는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안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십니다. 네. 그러면 2001년, 2년 동안에 계속 빠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S&P 500이 당시에
닷컴 버블 때는 PER이 44배였어요. 네. 나스닥은요 170배였습니다. 엄청난 거품이 네, 있었기 네. 때문에 그 거품이 이제 붕괴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S&P 500이 17배, 18배. 착하네. 근데 그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PBR이 0.95배 네.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저는 우리가 어떤 경기에 대한 예측보다는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에 대한 그 판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올해로 이제 멈추겠구나 아니면 이번에 3월 20일 날 한 게 마지막이야.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리바운드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에 꽤 긴 기간의 리뷰를 또 정리를 쫙 잘해주셔서 그림 그리듯이 정리가 네. 잘 됐습니다. 이제 국내 얘기에 좀 국한돼서 해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잘 올라오다가 물론 잠깐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코스닥 쪽에서 특히 개인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게 뭐 일부 뭐 2차 전지 같은 섹터의 영향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약간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일단 이제 마켓 차원에서 얘기랑 이제 섹터로 나눠서 좀 설명을 네. 드리면요. 2008년도에도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확 빠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직장을 옮겨서 고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네.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처음에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2008년 10월 말에 우리 시장이 바닥을 치고 2009년 3월 정도까지 코스닥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공교롭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그 올라갔을 때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냐면요.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게 되고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딱 들어서서 한 얘기가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LED 그리고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뭐 좀 비슷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서울 반도체가 그때는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네. 네, 그렇게 먼저 1, 2, 3월까지 주도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4, 5월로 넘어가면서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대형주 모멘텀은 역시나 2009년 3월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네. 대형주가 움직이고요. 네. 그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녹색 성장이 갑자기 어디 갔지 할 정도로 주가가 빠져요. 아, 예. 그 이후로 LED라는 게 그러면 성장을 안 했느냐? 그 이후로 모든 조명이 다 LED로 바뀌고 신호등도 바뀌고 자동차의 램프도 다 LED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전기차라는 게 없어졌냐라고 보면 그때 GM 볼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테슬라까지 네. 엄청난 성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형주를 사기에는 이 위기가 아직 남은 거 아닌가? 네. 네. 이번에도 지금 크레딧 스위스 다음에 또 그 찰스 스왑 네, 찰수. 뭐 이런 게 터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 네. 이래 조심스럽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채권을 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때도 2008년 12월 달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에서 먼저 수익이 나요. 네. 네. 그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성장이 나는 그냥 2차 전지 사지 뭐 네. 예, 이런 심리로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뜨거웠던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번 시장이 또 약간 긍정적인 점은 확실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교육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익 모멘텀을 찾아서 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켓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그동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보면 빅7 종목하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그때 움직였고요. 네. 그래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또 대형주가 갈 때는 그럴 때는 또 코스닥이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중소형 펀드를 기관에 가서 PT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소형주를 잘하려고 하면 바텀업으로 저희가 중소형주를 여러 번 탐방 다니면서 찾아냅니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아마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소형 펀드에 대한 프로포즈를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소형주를 잘하려면 대형주를 알아야 됩니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주가 오르는 장에서 중소형주들이 안 돼요. 네. 수급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못 움직여서 소위 말하는 틈새 장세의 성격으로 코스닥이 강하게 올랐 네. 성향이 있고요. 2009년 3월 이후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중소형주 안 사잖아요. 네. MSCI 코리아 인덱스 이런 식으로 네. ETF나 그 지수 안에 있는 대형주를 사다 보니까 이 대형주가 움직이게 되면요. 그때 저희도 이제 뭐 서울 반도체를 많이 매매나 했었지만 기관에서는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에 지수 관련주를 사느니 코스닥에 서울 반도체를 샀으면 지수를 되게 아웃퍼폼했잖아요. 네. 근데 대형주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언제 잘리냐면요. 시장이 폭락할 때 잘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못할 때. 시장이 올라가는데 뭐야 지수가 10% 올라갔는데 예. 왜 5%밖에 못 올라갔지? 이럴 때 잘려요 진짜. 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뭐야 못 올라가네? 그러면 매니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작년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도 평가를 3개월, 6개월 단위로 평가받다 보니까 네. 당장 이번 분기에 못하면 경고 들어옵니다. 네. 기관에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일 때 대형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를 팔면서 네. 대형주를 사게 돼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4월이면 배당이 들어오는 네. 해잖아요. 그러면 달인데 배당은 대형 우량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을 받아서 지금 중소형주를 사지 않습니다.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의 성향으로 코스닥의 성장주를 안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은 통계를 내봐도요. 지난 10년 동안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코스피가 오른 달이 4월입니다. 예, 뭐 마크 트웨인이 뭐 2월 조심하라, 10월 조심하라, 뭐 결국 12달 다 조심해라 이런 말도 했지만 네. 실제로 통계로 보면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시장은 9월, 10월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4월 달은 왜 이렇게 10년 평균이 이렇게 탁월한 성과가 나오지? 아, 배당이 들어오는 해구나, 네. 아, 달이구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저는 거의 이제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4월 달에는 4월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는 많이 먹은 코스닥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약간 대형주로 옮겨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볼 만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요번에 그 코스닥 오르는 거 보면 네. 물론 대형주와 이제 뭐 소형주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니 해도 2차 전지가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쪽에서 쫙 정리가 된 건데 2차 전지는 그러면 요번에 혹시라도 진짜 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뀐다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나름대로 좋은 주식이니까 계속 유지가 될런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또 약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주식 투자는 제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거든요. 네. 예, 대중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을 때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3년 전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 기업 우리나라에는 빅세븐 거기서 이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식이었잖아요. 플랫폼 기업의 이 가치 앞으로는 이제 구경제가 아니라 그냥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뒤늦게 빵 기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를 샀더니 네, 많이 올랐었죠. 그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떠내리고 지금은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지? 10명 중에 얘기를 해도 많이 동의를 하지 않고 10명 중에 8명은 왜 이 가치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지? 네. 이럴 때는 사도 됩니다. 근데
10명 중에 그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욕 들어 먹을 때 네. 네, 그럴 때는 많은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섹터나 그 어떤 기업의 그 플랫폼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의 가치를 대중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2차 전지의 부분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동안에 많이 몰랐다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좀 그분들의 마음에 아, 내가 잘못 산 거 아니냐 이런 회의가 들 정도까지 주가 조정이 있으면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받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대형주가 움직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진다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러면 2차 전지, 챗 GPT 관련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이 2023년 들어서 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면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서 2분기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 업종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요 세 가지 방금 테마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아까 처음에 시작된 게 2009년 녹색 성장할 때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었고 2010년, 1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그때 당시에 LNF. 네. 그러면서 LNF를 많이 담았던 펀드 매니저가 아시아 펀드 대상을 탔었어요. 네. 그 정도로 새로운 어떤 성장 테마는 아니에요. 네. 네,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로봇도 뭐 물론 얘기가 나왔던 테마였고요. 근데 챗 GPT는 처음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얘가 아니 거짓말도 하잖아요. 네. 막 지어서 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AI 하면 알파고를 보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계산해서 딱딱 얘기해주고 어떤 창의성은 떨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가 시도 지어주고 리포트도 만들어주고 네. 뭐 별의별 희한한 거짓말까지 섞으면서 다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챗GPT는 새로운 성장 테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고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구글링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받았다면 이제는 챗GPT를 통해 가지고죠. 2022년 자동차 판매 동향 좀 알아봐줘 하면 쫙 나오죠. 네. 검색을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네. 누구 검색의 결과가 이렇게 맞나를 봤다면 지금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큰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어떤 유망 테마 네네. 이런 거 볼 때 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얘기하는 이 성장 테마가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는 항상 봅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우리 굿모닝 네. 인포맥스를 네. 잘 시청하는 이유도 미국 시장 요약을 되게 잘 해주시잖아요. 네. 나스닥에서 생성되지 않는 테마가 우리 시장에서 막 부각되잖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같은 거. 네, 2015년 상반기까지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15년 6월 딱 지나면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석 달 만에 한 30% 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이 올라가고 뭐 라이센싱 아웃 때문에 하다가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2016년, 17년 내내 도대체 바이오는 언제 올라가나요? 네. 그래서 저는 나스닥과 우리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 주도주가 커플링 돼서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갈 때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챗GPT,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코로나 걱정할 때가 아니라 2009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애플, 아마존 같은 거 뭔지 기술 혁신을 가지는 기업이 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답을 준다 했잖아요. 네. 아니 테슬라는 도대체 왜 벌써 정고점을 뚫지? 거기에서 제가 답을 찾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뭐죠? 엔비디아죠. 반도체. 엔비디아가 바닥 대비 벌써 140%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한 3개월 만에 140% 올랐고 이번 분기에만 76%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챗GPT? 이거는 진짜 찐 테마야라고 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네, 지금 기왕 그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갈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주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 아닙니까? 네. 또 뭐 엊그저께 또 마이크론에서 좋은 소식도 좀 있고 했는데, 뭐 삼성전자는 뭐 며칠 동안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눈높이에 비하면 아직도 뭐 6만 원대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유, 우리 국민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좀 해보면 그냥 뭐 반도체 사이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식상할 수가 네. 있고요. 반도체가 2019년도에도 삼성전자가 44%, 하이닉스가 55% 올랐을 때 네. 삼성전자 실적은 반토막이 났었고 네. 하이닉스는 그 전해에 21조 수익 내다가 그해 2조 7천억으로 이익이 86% 빠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하이닉스는 왜 그때 55%나 올랐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반도체는 항상 선행성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에 반도체가 재고 조정이 끝나면 올라가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는 빠지는 거고요. 재고가 줄기 시작할 때 보면 여전히 실적은 안 나옵니다. 네. 재고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하지만 주가는 재고가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는 오릅니다.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 지금 고객사 단에서 재고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제 챗GPT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아우 엔비디아 나도 좀 밑에서 살 걸 이랬잖아요. 네, 살 걸. 네.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는 분명히 이 챗GPT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GPU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AI 그런 생성형 AI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하죠. GPU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성능 CPU도 있어야 되고 고성능 CPU와 함께 돌아가는 DDR5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DDR4에서 DDR5로 못 넘어갔었어요. 근데 DDR4가 언제 개발됐는지 아세요? 개발이라기보다는 상용화된 게 언제예요? 2012년이에요. 예, 진짜 오래됐네요. 네, 10년 된 걸 아직까지 쓰고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이제 DDR5 모멘텀이 나온다 하다가 그 데이터 센터라는 큰 회사에서 교체를 안 하고 썼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생성형 AI 이런 거 하려면 고성능 데이터 서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이미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메모리 쪽에도 영향을 주고 삼성전자가 어제도 슬쩍 이래 발표한 거 보면 고성능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분명히 재고 사이클에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멘텀도 있는데 두 번째 그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그 다음 우리가 기대했던 그 AI 그 AI 모멘텀이 이제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들 힘드셨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퀀트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20년 이후로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는 항상 3년 반마다 전고점을 돌파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IMF 때 3만 원부터 지금 300만 원이 훌쩍 넘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 고점 쳤지 96,800원 했던 게 재작년 1월 달이었잖아요. 벌써 2년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1년만 더 참아보세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네. 반도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네, 있다라고 완전 해도 보릿고개.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을 거다라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닥이 언제냐? 2분기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것도 거의 뭐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언제 그러면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네. 1년만 좀 참아보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보자면 분기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좀 우리가 반도체 다시 봄이 왔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봄은 현답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계속 예측을 해야죠. 네. 예측을 하는데
너무나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매매를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는 네. 거죠. 2019년도에도 1Q 안 좋고 2Q까지 안 좋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 2018년도에 2Q하고 3Q의 어닝이 이제 피크아웃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8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019년 1Q, 2Q 실적이 박살이 났어요. 네. 네, 박살이 나는 모습이 3Q까지 이어집니다. 3Q까지 이어지는데도 주가는 아니 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는데 왜 계속 올라가지? 그게 얼마 전까지 아니 삼성전자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냈었잖아요. 서프라이즈 내는데 왜 자꾸 주가는 떨어지지와 거의 반대되는 현상이 2019년대에도 일어났었다는 거죠. 네. 예, 났었기 때문에 정말 어닝이 회복되나? 주가가 44%, 55%나 올라가는데 정말 회복이 되나 했는데 하이닉스가 2020년도에 2조 7천억 나오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5조 나왔어요. 결국은 이익이 나올 걸 시장은 희한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럼 뭐 이익이 저렇게 회복될 걸 투자자들은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 아, 과점화된 시장이라서 그렇구나.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과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4월 항상 분기 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먼저 네. 하잖아요. 그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쇼크가 나왔는데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는 네. 그런 모멘텀이 2분기에 4, 5월 달은 내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 관련된 자료들도 나오죠, 이번에? 네, 나옵니다. 네. 정책적으로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은 뭐 이런 네.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네. 트럼프 때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때 주가가 처음에 박살났었어요. 네. 글로벌 주식 시장이.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자니까. 예, 오로지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하면서 야, 저렇게 보호무역하면 시장 박살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법인세가 34%인데 나는 18%까지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공약을 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21%까지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법인세를 그렇게 내려줘? 자,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 떼고 인건비 주고 다 떼고 남는 게 당기 순이익이잖아요. 근데 순이익에서 이제 세금을 떼가는 건데 영업이익에서 그다음에 세금을 떼가는데 세금을 적게 떼면 그 몫이 주주의 몫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K칩스에도 보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몫은 누구의 몫이냐? 기업 가치가 커지고 그거는 주주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우리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네. 대표님의 또 이론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국 증시는 홀수회가 더 좋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23년이니까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좀 있었거든요. 사실 대표님. 그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이게 참 희한합니다. 네. 저도 그런 퀀트 분석을 막 해보다가 네. 그냥 짝수에는 그게 저희 옛날에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 짝수에 조심해야 되고 홀수에 돈 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그 짝수회와 홀수회의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도 홀수회, 짝수회 영향을 받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코스피가 받았으면 받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코스닥이 약간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타가 좀 더 높은 느낌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홀수회의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네. 40%예요. 98년 이후로. 아, 그래요? 그럼 짝수에는요? 짝수회는요. 네. 아니 홀수회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짝수회는 마이너스 17%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 나요. 뭐 특정한 연도가 확 올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네. 특정한 연도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코스닥에서 보면 98년 이후로 98년, 2000년, 2002년 전부 짝수회잖아요. 짝수회 오른 해가 2014년,
8.6%. 예,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네. 그때 이제 44% 오른 게 다고요.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그러네요. 금융위기도 다 짝수고 코로나도 짝수네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닷컴버블 깨졌었던 게 2000년이고 예.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에 차이나 쇼크가 예. 있었어요. 2005년도에 시장이 급등하더니 2006년도에 또 원자바오 총리가 뭐라 하면서 네. 또 차이나 쇼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있었고 금융위기 있었고 네. 2010년도에는 무슨 갑자기 그리스 사태가 터지고요. 네, 2012년도에는 이제 이게 피그스 국가로 번지면서 2012년 내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막 보면 아니 짝수에는 코스닥이 오른 해가 딱 2번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홀수에 있잖아요. 홀수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전 해에 충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다음 해 홀수의 수익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던 게 IMF 때잖아요. 네. 그래서 1999년도에 코스닥이 240% 올랐어요. 240% 올랐고 닷컴 버블이 깨진 2000년대 그 다음 해 2001년도에 그렇네요. 미국은 나스닥이 계속 빠졌거든요. 나스닥은 2001년도에도 계속 빠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37% 올랐어요. 예, 그렇네요. 아시아 크라이시스도 진짜 98년이네요. 그죠? 예. 네. 그것도 갑자기 신기해요, 저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렇군요. 2005년 이럴 때는 뭐 코스닥이 84.5% 올랐어요. 예, 2005년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한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코스닥이 거의 연초 이후로 뭐 6%, 20% 넘었죠? 예, 네, 예. 지금 네.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게 희한하게 에이 그게 말이 돼? 짝수에 뭐 빠지고 홀수에 주식 시장에도 사계절도 있지만 네. 이런 12개월에 따른 또 희한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돈 버는 예, 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4월이니까. 네. 그리고 실적 얘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는 점, 네. 이런 점은 좀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긴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지금 상위 기업들은 네. 네.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번에 좀 다른 시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반면에 작년만 하더라도 2023년에 대한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260조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1년 딱 지나고 지금 얼마 예상하냐면 야 180조는 제대로 나오겠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톤 다운이 됐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다음 당장 이제 4월 초에 실적이 발표가 되겠지만 1조 5천억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니냐 했다가 지금 8천억, 아예 8천억도 어려워 4천억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 이번에 실적 네. 발표 보면 하이닉스가 얼마나 안 좋게 나올지 네. 알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당연히 안 좋게 나오고 야 하이닉스가 올해 8조 손실이냐 10조 손실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컨센서스가 저는 이미 쇼크를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는 거죠. 네, 그거보다 더 나쁠 것 같진 않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대표님 어떻게 해야, 네. 어떤 전략으로 짜야 남은 2023년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네, 그거 맨날 제가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어려운 질문만 드리죠. 네. 네. 저희가 뭐 그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중소형주 잘하시는 분, 성장주 잘하시는 분, 가치주 잘하시는 분. 근데 그걸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 먹으면 아마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색깔의 성격의 장이 왔을 때 뒤늦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뭘 잘하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항상
중대형주로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시장보다 2배 되는 수익을 냈고요. 2021년도에는 2, 3월 달에 뭐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뭐 자금도 안 받고 주식도 팔고 하면서 그래도 올해는 중소형주장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게 대형주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나중에 연말에는 뭐 위메이드부터 해가지고 NFT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돌면서 올라갔듯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이제 대형주가 되는 장이냐 중소형주가 되는 장이냐라는 측면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4, 5월 달에는 약간 대형주로 돈을 버는 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모멘텀이 생겼냐? 예, 생겼다는 거죠. 예, 엔비디아를 보면 예, 그렇게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을 보면 그 무겁던 인텔마저도 최근에 뭐 7%씩 올랐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예, 일단은 4, 5월 달에는 우리가 대형주. 그렇지만 이번에도 자세히 보시면 2차 전지도 우리가 세계 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든지 글로벌 탑 티어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뭐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주가 가지고도 경영권 분쟁도 있었지만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세계 탑 티어였기 때문이거든요. 세컨 티어면 그냥 너 가져가라 이랬겠죠. 탑 티어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짜실 때도 내가 사는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예, 세계 탑티어 1등 그룹에 있는가를 보시면서 사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탑티어예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3등 하고 있잖아요.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뭐 나쁘진 않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싸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2분기는 네, 대형주로 벌고 대형주의 충분한 주가 상승이 있고 나서 하반기에는요. 금리가 정말 빠지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페드 워치에서는 하반기에 금리가 뭐야 뭐 4.5까지 혹시 4.25도 보입니다. 네, 4.25까지 보이잖아요. 정말 금리를 낮추나?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하반기를 우리가 보면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2019년도는요, 미국의 S&P 500의 EPS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1% 올랐어요. 그 1%도 왜 올랐냐면 earning per share인데 earning이 올라서 오른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때문에 EPS가 올랐어요. 그 말은 2019년도에 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장이 안 좋았는데 S&P 500이 28.8%나 올랐네. 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모든 투자 자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면 방금 4, 5, 6은 수출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네,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리 상황을 보시면서 예,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개인적인 금리에 대한 의견은 거의 이제 마무리다, 인상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4월 힘차게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마음에 작년 2022년을 저도 못 피했고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5월 달부터 주식을 샀기 때문에 1, 2, 3, 4는 어떻게 잘 피했지만 조금만 이따가 샀을 걸 너무 아쉬움이 크죠. 그래서 대응을 잘 못했고요. 그렇지만 23년은 홀수에다가 돈 버는 해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예. 올해도 보면 분명히 2차 전지에서 엄청난 성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섹터가 오르든 아니야. 아직 금융 위기가 아직 이제 시작인데 무슨 주식을 사. 예,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단은 대응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손실 난 거 2배, 3배로 다
회복하시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굿모닝 인포맥스가 네. 간다.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세슬리 투자자분 박세익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